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를 아시나요? 이 사람은 자신의 본분인 금리 정책을 개판치면서 한국 경제를 파탄시켜놓고는 인구, 교육 및 각종 사회 문제에 관여하며 오지랖을 떨어왔는데요. 자기 일보다는 정치 진출에 훨씬 더 관심이 많아 보이는 이 사람이 어떻게든 한국에 도입하려고 발악하는 게 뭔지 아시나요? 그건 바로 CBDC입니다.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죠. 이번 영상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몇 가지 핵심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관련 법안이 이번에 미국 하원을 통과했죠. 그런데 이 법안들이 단순히 금융 및 사회 통제를 위한 교묘한 방법이었던 걸까요? 아니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인 CBDC 도입을 위한 트로이 목마였던 걸까요? 여러분 중에는 이렇게 말하실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차피 별일도 아니잖아요. 결국 CBDC도 디지털 달러일 뿐이고 사실상 우리에겐 이미 그런 게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그건 그보다 훨씬 더 어둡고 음험한 것입니다. 하지만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중에는 유튜브에 떠도는 근거 없는 음모론들에 노출된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이번에 말씀드릴 것들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정확한 팩트입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히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경제의 운명과 여러분 모두의 자유와도 관련된 부분이니 이번 기회에 꼭 정확히 정리하시고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CBDC가 국가가 발행하는 디지털 현금이라는 정도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건 절대 단순한 디지털 현금이 아닙니다. 우선 CBDC는 상업은행 예금이 아니라 중앙은행의 직접적인 부채입니다. 그렇다 보니 CBDC는 국가 혹은 국가가 규제한 중개기관이 관리하고 수정할 수 있는 인프라 위에서 운영이 되는데 결과적으로 현금이나 오늘날의 신용카드 및 은행 시스템에서는 존재하지 않던 정책 통제 수단이 추가됩니다. 혹시 CBDC에 대해 처음 들어보거나 그 통제가 왜 특별한지 잘 모르겠다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왜 중요한데? 그럼 중국을 예로 들어보죠. 대부분의 국가가 아직 CBDC를 연구하거나 제안서를 작성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는 반면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인 ECNY는 이미 시행 중이며 정부가 어떻게 일상생활 속에서 프로그래머블 머니를 조작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파일럿 프로그램에서 이미 수조 위안이 교통, 쇼핑 이벤트, 공공 서비스, 정부 지원금 등과 연결된 도시별 롤아웃을 통해 배포되었죠. 그런데 교묘하게도 중국은 ECNY가 기존 앱을 대체하도록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람들이 이미 사용하던 위챗페이, 알리페이, 주요 은행 앱, 상점 QR코드에 슬며시 통합시켰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존 인프라에 부착하는 전략은 마찰을 줄이고 사용을 가속화하는 데 성공했으며 별도의 강제 명령도 필요 없었습니다. 이후 중국은 관리되는 익명성 모델을 도입하여 사용자들의 지갑 등급을 매겼습니다. 최소한의 신원 정보를 제공한 이들에게는 낮은 한도가 부여되고 더 심층적인 KYC를 통과한 이들에게는 더 높은 잔액 및 거래 한도가 제공되었죠. 이것은 당국이 개인이나 집단에 따라 다이얼을 조정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냈습니다. 게다가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한 지급으로 조건부 바우처 및 보조금도 가능해졌죠. 예를 들어 돈을 특정 지역에서만 사용해야 하거나 특정 기간 안에 사용해야 하거나 연구 개발에 투자해야 하는 등 조건이 충족될 경우에만 돈이 나타나며 사용하지 않으면 만료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좋아하는 지역 화폐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역 화폐든 뭐든 공짜로 나눠줄 땐 다들 좋아하겠죠. 하지만 여러분의 급여가 유통기한과 사용처가 정해진 지역 화폐로 지불된다고 하면 다들 생각이 바뀔 겁니다. 소비 자극책으로는 훌륭할지 모르지만 그와 동시에 재앙의 청사진이 되기도 합니다. 결국 모든 소매 결제에 표준화된 메타데이터가 부착되어 완전한 통제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상점 및 카테고리 규칙에 따라 각종 연료, 게임, 사치품 소비에 자동 한도 설정이 되고 시간 및 위치 제한에 따라 특정 재난 지역에서만 사용 가능하거나 당일 밤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는 바우처가 있습니다. 또한 자동 세금 및 수수료 징수 시스템에 따라 결제 즉시 부가가치세, 혼잡 통행료, 소액 벌금이 징수되고 차등 이자율로 인해 일정 보유 한도 초과 시 마이너스 또는 제로 이자율이 적용되고 특정 집단에 대한 보너스 크레딧이 생성됩니다. 그리고 정책적 그린 명령에 의해 저탄소 교통에 대한 소액 리베이트, 개인 탄소 허용량 초과 시 추가 요금 또는 탄소 발자국에 대한 총 한도 같은 것들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곧 국가 디지털 신분증이 각 지갑을 특정하고
검증된 신원에 연결시킬 것입니다. 이게 확장되다 보면 국가의 주권을 가진 개인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CBDC가 시스템에 자리를 잡으면 국민에 대한 세밀한 프로파일링이 이루어지며 다양한 이유로 결제가 지연되거나 거부되는 식으로의 선택적 제재가 발생하며 사회적, 정치적 순응 여부에 따른 접근 통제가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CBDC 사회에서의 하루를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떠올린 게 무엇이 되었든 현실은 그보다 훨씬 더 암울할 겁니다. 아침에 제공된 대중교통 보조금이 오전 9시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아서 소멸됩니다. 점심 식사 바우처는 직장 반경 3마일 이내에 있는 식당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오후 3시까지 소멸됩니다. 차에 주유를 하려고 했는데 주간 탄소, 연료 한도를 초과해서 결제가 거부됩니다. 온라인 구매를 하려 했는데 정부 비판으로 간주된 소셜미디어 게시글 때문에 신원 등급이 강등되어 차단됩니다. 허용된 저축 한도를 초과하는 잔액은 마이너스 이자가 적용되거나 경기부양 항목으로 자동 이전되어 타인에게 재분배됩니다. 이 모든 프로세스가 개인 신원 정보에 연결된 프로그래머블 규칙에 따라 매끄럽고 악의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여기는 중국이 아니잖아요. 여긴 한국이고 자유주의 국가잖아요. 착각하지 마세요. 이 중국의 파일럿 프로그램은 이미 미국 의회 토론에서도 사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미국의 지니어스법과 연준의 소매용 CBDC를 금지하는 조항은 중앙 집중형 통제 구조를 만들지 않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나쁜 소식은 아직 완전히 그렇게 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쯤에서 지니어스 법안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지니어스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미국은 이제 민간 스테이블 코인을 공식적으로 규제하게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이 법은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일단 지니어스 법안은 결제용 스테이블 코인에 명확한 법적 정의를 제공합니다. 이는 미국 달러와 1대1로 연동되며 현금, 단기 국채, 이길 환매 조건부로 뒷받침되는 디지털 토큰으로 정의가 되죠. 승인받은 발행기관만이 이를 발행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미국은행, 신용조합 및 자격을 갖춘 비은행 금융기관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요건들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 100% 고유동성 자산 보유, 즉 레버리지나 대출 없음. 둘, 액면가 상환 보장. 셋, 매월 준비금 증명 공개. 넷, AML, KYC, 오펙 규정 준수. 다섯, 연방 감독 수용. 나아가 지니어스 법안이 무엇을 하지 않는지도 중요합니다. 첫째, 지니어스 법안은 연준에게 CBDC를 발행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둘째, 정부 운영의 소매용 지갑을 만들지 않습니다. 연준은 어디까지나 통화 정책과 은행 규제에 집중해야지 국민에게 직접 디지털 달러를 발행해서는 안 된다는 건데요. 하지만 과연 현실은 어떨까요? 스테이블 코인은 이미 거대한 시장이며 앞으로 더 커질 것입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2,600억 달러 규모의 스테이블 코인이 유통되고 있으며 그 대부분이 미국 달러 기반입니다. 지금까지는 그 법적 지위가 모호했죠. 증권인지 상품인지 은행 부채인지 정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니어스 법안은 이를 명확히 하여 기관 투자자들이 결제, 정산, 송금, 담보 등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습니다. 그리고 이 법안은 미국 재무부가 적자를 지속하고 국채를 더 많이 발행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도 합니다. 워싱턴의 무책임한 정치인들에게는 참 좋은 일이죠. 하지만 일부에서는 지니어스 법안이 수조 달러 규모의 토큰화된 좁은 돈 생태계를 열어줄 것으로 봅니다. 개인 지갑 속의 머니마켓 펀드 같은 개념이죠. 그런데 그게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거죠. 이로 인해 대형 기술 및 결제 기업들이 정부의 감시력을 확장하는 통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니어스 법은 별도의 법안인 CBDC 감시국가방지법과 함께 움직이고 있으며 이 법은 연준이 소매용 CBDC를 발행하거나 배포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즉, 지니어스 법은 민간 발행의 토큰화된 달러를 합법화했는데 안티 CBDC 법안은 정부 발행의 프로그래머블 머니를 원천 차단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안티 CBDC 조항에 대해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지니어스 법으로 스테이블 코인의 문을 열기 위해 의회는 CBDC의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지니어스 법이 미국의 미래 화폐를 정의한다면 안티 CBDC 법안은 그것이 절대 되어서는 안 될 모습을 정의하죠. 7월 중순 이 법안은 219대 210으로 하원을 통과했고 필수 법안인 국방수권법에 포함되어 상원을 통과할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안티 CBDC 법안은
정확히 무엇을 담고 있을까요? 첫째, 연준이 개인에게 직접 디지털 통화를 발행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둘째, CBDC를 통한 통화 정책 집행을 금지합니다. 예를 들어 경기 부양금 지급, 직접 이자율 설정 같은 것들이 있죠. 셋째, 의회의 명시적 승인 없이 소매용 CBDC 파일럿 테스트를 금지합니다. 즉, 연준 소매용 지갑 금지, 정부 발행 프로그래머블 머니 금지, 개인의 스마트폰을 통한 통화 정책 집행 금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이것이 단순한 정치적 제스처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앞으로 디지털 달러가 필요하다면 의회의 명시적 승인이 필요합니다. 이는 단순한 금융 디자인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자유를 지키는 문제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현재 이 법안은 어떤 상태에 있을까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 우선 7월 17일에 안티 CBDC 법안은 219대 210으로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이 법안은 하원판 국방수권법에 포함됨으로써 입법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다만 상원 군사위원회는 7월 9일 자체 NDAA 버전을 승인했지만 현재 그 안에는 안티 CBDC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직 대기 중인 상태죠. 이는 두 의회가 비공개 협상에 들어가야 함을 의미합니다. 하원과 상원의 차이를 조율한 뒤 양측 모두가 최종안을 통과시켜야 트럼프 대통령에게 넘어갑니다. 만약 안티 CBDC 조항이 이 협상에서 살아남아 법으로 제정된다면 미국은 공식적으로 연준의 소매용 디지털 화폐를 금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조항이 삭제되거나 약화된다면 연준이나 미래의 행정부가 효율성이나 포용성 혹은 기후변화 혁신 같은 명분으로 디지털 달러를 추진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명심해야 할 점은 지금은 연준 지도부가 의회 승인 없이는 행동하지 않겠다고 했더라도 미래 지도부는 다른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법적 장벽이 처음부터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말이죠. 그리고 분명히 말하지만 앞으로 어떤 행정부가 들어서든 결국 미국인에게 CBDC를 강요하려는 압박을 받게 될 것입니다. 현재 다른 국가들의 상황을 보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중국은 이미 소매용 CBDC를 출시하고 확장했습니다. 지갑 등급, 생체 인증, 프로그래머블 기능까지 갖추었죠. 유럽 중앙은행은 디지털 유로를 준비 중이며 프라이버시와 공공 신뢰를 강조하고 있지만 결국은 정부 발행 화폐입니다. 인도는 국가 차원의 시범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미국은 지금까지 두 갈래 전략을 취해왔습니다. 지니어스 법안을 통해 민간 부분의 혁신은 장려하면서 동시에 안티 CBDC 법을 가지고는 연준을 소비자 대상 서비스에서 배제하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몇 주간이 매우 중요한데 특히 주목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 상원 표결 상황. 상원판 국방수권법에 안티 CBDC 조항이 포함될 것인가? 둘, 비공개 협상. 하원과 상원 지도부가 이 조항을 유지하는 데 합의할 것인가? 셋, 최종 국방수권법 표결. 8월 휴회 전에 예정됨. 넷, 대통령 서명. 양측에서 통과된 후 국방수권법은 대통령 서명 단계로 넘어감. 분명히 하자면 이것은 단순히 CBDC에 관한 논쟁이 아닙니다. 미국 시민의 자유에 대한 시험대라는 것이죠. 그런데 한국은 어떨까요? 무늬만 한국은행 총재이고 사실상의 정치인인 이창용 총재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제도권 은행이 주도해야 된다고 거듭 주장하고 있으며 어떻게든 CBDC를 발행해보려고 온갖 꼼수를 쓰고 있죠. 미국에서는 그나마 연준에 의한 스테이블 코인 통제가 위험하다는 인식은 있어서 그걸 막으려는 흐름이 있지만 한국은 이창용 총재의 폭주에 대해서 경계하는 이들도 없고 전반적으로 무방비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창용 총재의 겉만 번지르르한 말에 속아서 그 사람을 대단히 숭고한 사명을 지닌 사람으로 여기는 추종자들도 생기고 있는 것이 한국의 현실이죠. 다른 국가들을 보면 중국의 ECNY는 이미 운영되고 있습니다. ECB는 디지털 유로를 준비 중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지니어스 법과 안티 CBDC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는 와중에도 논쟁은 여전히 치열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잘 만들어진 법안이라도 허가제입니다. 법은 변경될 수 있고 폐지될 수도 있으며 우회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설계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비트코인은 단순한 자산이 아니라 허가가 필요 없는 금융의 기반입니다. CBDC는 어떤 의도로 시작되었든 결국 국가가 통제합니다. CBDC 발행 기관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갖게 되죠. 하나, 거래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둘, 만료일 설정 및 사용 제한. 셋, 특정 구매 카테고리 차단. 넷, 지갑별 이자율 및 수수료 조정. 다섯, 위치, 신원, 소속에 따른 규제 적용.
하지만 비트코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하나, 탈중앙화. 단일 기관이 발행이나 검증을 통제하지 않음. 둘, 퍼미션리스. 신원이나 국적에 관계없이 누구나 사용 가능. 셋, 희소성. 중앙은행이나 입법기관도 더 발행할 수 없음. 넷, 국경 없음. 전 세계적으로 중개인 없이 가치 이동 가능. 다섯, 검열 저항. 어떤 기관도 거래를 차단하거나 되돌릴 수 없음. 그리고 이 마지막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비트코인으로는 아무도 여러분에게 언제, 어떻게, 어디서 돈을 써야 하는지를 지시할 수 없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비트코인은 소유자가 통제하는 자산을 회복시켜줍니다. 그러니 정부가 프로그래머블이라는 말을 꺼내는 순간 주목하세요. 편의성이나 경기부양이라는 명목으로 시작된 것이 곧 통제의 구조가 됩니다. 헌법과 적법 절차가 있다고 해도 언제나 조금만 더 감시하자는 유혹은 존재합니다. 안보를 위해, 기후를 위해, 공정을 위해, 그리고 그들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무엇이든 간에 말이죠. 그리고 일단 프로그래머블이 되면 그들은 당신을 완전히 지배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 대한 대안이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CBDC만이 아니라 돈은 반드시 감시되고 통제되어야 한다는 생각 전체에 대한 대안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자유의 화폐라고 불립니다. 비트코인은 단순한 디지털 금이 아닙니다. 탈출 기술이죠. 우리는 이제 화폐 이론의 시대를 넘어 실제 시행 단계로 들어섰습니다. 실제 실험, 입법 전쟁의 단계입니다. 탈중앙화된 통화 자산에 자발적으로 그리고 미리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지금 열려 있습니다. 이제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것은 단순한 상승 기대가 아니라 미래를 대비하는 선택권입니다. 하나, 인플레이션이나 화폐 가치 희석에 대한 대비. 둘, 감시에 대한 대비. 셋, 자산 동결에 대한 대비. 넷, 정치적, 정책적 리스크에 대한 대비. 그래서 비트코인은 단순한 트레이딩 대상이 아니라 프로그래머블한 통제가 정책이 되는 세상에 대한 해지인 것이죠. 영상이 도움되었다면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시고 경제, 투자, 트레이딩 관련 질문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